조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상속세를 낮추는 게 옳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벌들은 어떠냐? 저는 재벌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낮추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곽수영의 경제난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제난판 채널 PD 강상욱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와 위기 요소 그리고 그 대응 방안 관련 두 번째 시간으로요, 상속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속세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요, 프랑스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이제 한국의 상속세율이 훨씬 높은 편이고, OECD 평균도 25%에 그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속세 문제가 기업의 경영 활력과 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 이 한국 상속세의 현황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높다고 하겠죠. 기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분배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일구었고 또 부를 일구어서 내가 일정한 재산이 됐는데 이거를 자녀들에게 상속을 안 한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일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 중에서 일부가 자신의 벌어들인 그 돈을, 소득을 대학 쪽에 기부를 한다든지 좋은 쪽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간 본능적인 베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창업하고 기업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2세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는 그건 당연한 생각이라고 좀 봅니다. 본능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50% 세금을 매긴다. 상속세, 증여세, 기타 등등 쭉 하면은, 이걸 복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는 걸 30년을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일구어서 50% 상속세를 내고 2세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2세가 50% 빠졌잖아요. 그럼 다시 이거를 100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만약에 이 친구가 150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럼 150을 만들었는데 다시 50을 뗀다고 해보세요. 75가 되죠. 그러니까는 다행스럽게 부를 늘렸으면은 75로 어느 정도 남기는데 만약에 그대로 50을 50으로 가져갔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 3세는 25가 남죠. 복리로 까져요.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 속담이 틀린 말이 없어. 부자는 3대 못 간다. 예. 3대쯤 되면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을 하라 그러면 누가 기업을 해요? 기업하는 목적은 뭘까? 혁신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포부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업자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슈페트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속세를 50% 물리고 기업 하지 말라는 소리지 하라는 소리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에 내가 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시중을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 개념보다도 국가라는 개념에서 먼저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세금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내게 됐을까요? 존립을 위해 일단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정확해요. 네. 고대 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잖아요. 생존하잖아요. 네. 생존하면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식량이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 의식주를 사람들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 생산을 했는데 석기 시대 때보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와 다른 점은 잉여 생산물이 나오죠. 그 잉여라는 개념이에요. 청동기, 철기로 가면서 도구의 발달이잖아요. 그럼 도구의 발달이 생산의 증가를 가져왔어요. 네. 생산의 증가를 가져오니까 인구도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도 쓰고도 남아요. 그럼 이 남는 걸 어떡하죠? 저장을 하거나 물려주거나 거래를 하거나 물려주거나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응여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하기 싫은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치워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남 시켜야죠. 다른 사람 시켜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정확하게 맞다고 말씀드린 게 잉여가 쌓이고 쌓여서 시족 사회가 부족 사회로 가고 부족 사회가 부족 국가 차원으로 가고 부족 국가가 국가라고 완성이 되면 그 국가라는 개념, 왕이 되었건 대통령이 되었건 그건 중요치 않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산해 놓은 잉여를 딴 사람들이 와서 침탈해 가지 않도록 안보도 지키고 내가
더 부를 축적하게 되면 내가 좋은 집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치안도 유지해주고 또 전기도 발전을 해서 공급해주고 상수도도 공급해달라는 게 나의 바람 아니겠어요? 국가에 대한? 네. 그럼 국가는 뭐라 그랬어요? 야, 맨입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잉여에서 남는 일부를 십시일반 떼서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세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잉여가 생겼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잉여가 점점 더 커져갔기 때문에. 잉여가 점점 커져갔다는 말은 인간 본능적인 재산 축적에 대한 욕구가 더 확장돼 갔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세금 제도가 들어왔다. 근데 우리나라의 근대의 조세 제도가 들어선 거는 언제일까? 이게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별로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있었던 것 같기도 당연히 하고요. 있었던 거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가 국가다운 역할을 해본 나라만이 제대로 된 조세 정책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을 하고 6.25 전쟁을 거치고 6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립경제였나요? 아니면 의존경제였나요? 원조를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걸 다 아시네요, 우리 김 PD는. 네? 그러니까 원조로 통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 원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아주 여러 군데서 많이 왔지만 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 네. 미국은 왜 원조를 줬을까요? 국가가 도네이션을 할 때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가가 도네이션 할 때는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네. 왜냐하면 국가는 도네이션을 할 때 그 도네이션의 돈은 자기가 비누 팔고 치약 팔고 칫솔 팔아서 만든 돈이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둔 그렇죠. 돈이에요. 그 돈을 쓰는데 국민들한테 저 돈 좀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돈을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국가의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를 줬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라고 여쭤본 이유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줬겠지. 겉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경찰국가 다운 모습이잖아요. 속내는 뭘까? 1950년 전쟁 났어요. 54년도 종전 휴전됐어요. 폐허잖아요. 네. 식량 문제가 고민이잖아요. 미국이 원조를 해줘요. 뭘 원조했냐? 옥수수를 갖다 줘요. 옥수수를 왜 갖다 줬을까? 미국은 풍년이에요. 그럼 풍년이면은 미국 농민들은 불평일까요? 만족할까요? 불평이죠. 불평이죠. 왜? 옥수수 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수매해서 이 수매한 옥수수를 창고에 놔두면 썩히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다가 원조로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줬을까? 낚시할 때 보면 낚싯바늘에다가 옥수수 끼워서 던지면 붕어들이 물잖아요.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게 낚싯바늘 이름이 자유민주주의. 뭐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극우적인 표현을 쓰자면 종속을 네,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물질만 들어와도 그 정도로 종속이 되는데 돈까지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종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세월이 계속 이어져요. 원조가 계속 이어져요. 그 규모는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세입 이 부분보다 원조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기록은 존재치가 않는다. 그럼 언제부터 생겼을까?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이 원조가 끊겼을 때부터. 언제냐? 1973년. 자, 그러면 세금 정책이 우리나라는 73년부터 이어져 왔다. 네. 그 다음에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근로소득세 문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잡아왔다. 그래서 지금도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22%, 23%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충분히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양극화가 이미 근로세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근로자의 77%는 당신들은 세금 낼 돈조차 없을 듯하니 소비를 쓰세요 하면서 세금을 안 걷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벌써 양극화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상속세 문제를 우리가 뭐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식품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식품에는 안 붙는 안 걸로 붙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어때요? 저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자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종교단체는 면세잖아요, 전부 그렇죠. 다. 근데 종교를 빼고 일반적인 소비, 외식을 하거나 뭐 좋은 차를 사거나 사치품을 사는 구매하는 사람들은 중상층 이상인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고 15% 내라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상속세 이야기를 하니까 상속세 전에 먼저 세금을 5%더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세금 저항이 많을까 적을까에부터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5% 올리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속세 50% 문제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5% 올리는 것 가지고도 반대가 많은데 상속세를 갖다가 50% 유지하는 걸 낮춘다? 그거를 국민들이 환영할까요? 환영 안 하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상속세 50%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가고 나면 이제 없는 거예요. 부를 늘리지 않으면. 그럼 부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이, 경제가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그런 피자 크기가 요만하던 거에서 이만해지고 그런 능력이 존재를 하면 50억 물려받아서 또 100억으로 올리고 또 75억 남겨서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기업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근데 상속세를 올린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올리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데 그럼 낮추면 되느냐? 낮추려고 하니까 강남을 가끔 가다 보면 눈 뒤집혀지는 거를 많이 봐요. 한 20대 되는 애들이 소득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데 컨버터블 타고 막 빵빵빵 그러면서 다니고 네.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저 차는 분명히 중소기업 이름으로 뺐을 건데 뭐 분명히라는 표현도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물론 아버지가 사준 걸 수도 있죠. 꼭 회사 차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가 없으니까, 지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상식이니까. 상속세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독일식의 상속세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종업원을 50인 이상, 5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퇴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상에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속세를 낮춰주는데 왜냐하면 2세, 3세로 갈수록 종업원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50명으로 가는 성장하는 기업이고 철학이 있는 기업에게 50% 내시고 또 50% 네가 알아서 벌고 이거는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상속세에서 저는 상속세를 낮추는 게 옳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99%의 기업은 중소기업입니다.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99% 안에 한 20%는 잘못된 중소기업이에요. 땅을 사모으고 자기의 부만 챙기고 종업원들의 복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런 기업은 기관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를 낮춰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의는 쉽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재벌들은 어떠냐? 저는 재벌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낮추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23%라고 하면 대부분 이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몇 해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사회에 이렇게 내놓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미술품, 조각품, 문화재. 그거는 개인 돈으로 사신 거겠죠. 그죠? 개인이 뭐 총수 월급 받아가 사신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만약에 종업원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중소기업, 하청기업들을 직원들에게 돌아갈 돈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걸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부자 감세하니까 경기가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 감세하자 그러잖아요. 네, 안 그래도 이 낙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부자 감세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왜곡된 퍼퓰리즘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부자들에게 감세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거둬야지 왜 감세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연구개발비도 하고 기업에 투자해서 다시 고용을 늘리고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된 증거자료로서 제출이 세무 보고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증거자료로서 다 제출이 되고 조사를 했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부자분들에게 감세를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데 부자들에게 감세를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낙수 효과가 생긴다? 저는 그거는 기득권들이 소위 표현하고자 하는 자기 변명이고 자기의 어떤 합리화라고 저는 봐요. 뭐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 말 한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부자들께서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서구도 그렇고 절대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돈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윤활유를 잘 이렇게 받아서 부드럽게 기기가 돌아가느냐, 이건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있는데 학교 교육도 있고 이 교육의 제도가 제대로 돌아갈 때 부자 감세에 대한 생각도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네. 굉장히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속세를 뭔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별,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성장 가능성과 그런 어떤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측면도 고려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더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요. 네,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좀 시급히 적용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뭐 대기업은 그렇다 쳐도 중소기업 중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예 뭐 그냥 상속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실한 기업들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의 측면에서는 그럼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각종의 경제단판 한국경제 위기요소와 대응 방안 두 번째 시간으로 상속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박사님께서 또 시간 나실 때 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더 좋은 주제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